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스템 사고와 창의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카이스트 글로벌 IT기술대학원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여러분들 MOOC라고 들어보셨죠? Massive Open Online 코스의 약자죠. 이 MOOC는 인터넷 환경에서 누구라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자기가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교육 서비스 시스템을 말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이미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죠. KmooC는 바로 한국형 MOOC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2017년 가을 교수학습센터의 지원하에 코스웨어가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과목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하시는 시스템 사고와 창의라는 것입니다. 2018년 본부 학사과 지원으로 이 강좌는 정식 3학점 교양 선택 과목으로 채택 개설되었고요.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네요. 이 과목은 온라인 과목입니다만 적어도 첫째 날은 교실에서 만나서 서로 상견례를 나누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강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마땅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강좌 소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 시스템 사고란 뭐고, 이게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시스템 사고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에 주차별 세부 주제를 제시하면서 일정 계획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사고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 인간 사고가 어떤 경로로 진화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시스템 사고를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인간 사고는 대체로 섭리적 사고, 그리고 중세부터 시작된 합리적 사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주제인 사실적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우선 섭리적 사고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신중심적 사고를 말합니다. 철학과 과학이 분리되지 않았던 중세까지는 자신과 조물주의 관계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것이죠. 사고의 기본 구조를 보면 단적으로 나는 존재한다, 코로 생각한다 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신에 의해서 존재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생각의 중심에는 신의 섭리가 있고 신의 섭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의 존재에 대한 사유를 해나가는 이러한 사고의 체계, 이것이 바로 신중심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연히 제사장이 사회의 정점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는. 그러나 제사장이 타락을 하고 신중심적 사고로 정립되었던 천동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인간은 스스로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로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코로 존재한다. 신중심적 사고는 나는 신에 의해 존재한다가 먼저 나오죠. 그러므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 중심적 사고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기에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하죠. 여기 이면에 깔린 얘기는 뭐죠?
세상의 모든 이치는 신의 조화와 신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도전적인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지요. 그림으로 보면 생각을 한다. 그러기에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존재는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질에 의한 것으로, 기초한 것으로 운동에 의한 끊임없는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 변화를 관찰하고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는 이런 식의 사고 체계가 바로 인간 중심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에 이어 뉴턴의 프린시피아가 출판되는 걸 기점으로 근대 과학 또는 이거를 기계적 사고, 분석적 사고라고도 하는데 근대 과학적 사고가 태동하게 되고 이때부터 현대적 의미의 합리적 사고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대 과학적 사고 혹은 기계적 사고 또는 분석적 사고 저변에 놓여 있는 가정들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됩니다. 첫째가 요소 환원주의라는 것인데 이건 어떤 대상을 이해하려면 쪼개고 다시 합치면 원상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요소 환원주의입니다. 결국에는 쪼개는 부분의 합이 다시금 전체가 된다는 그러한 가정인 겁니다. 두 번째가 재현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실험은 허용오차 내에서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참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바로 객관적 엄격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 요소는 빠짐없이 검토되어야 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과정이 과학적 사고의 중심에 서 있는 물리학에 의해서 근자에 들어 이것에 대한 새로운 문제 내지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상대성 원리를 보면 시간, 공간, 질량 등은 하나며 하나의 개 속에 공간과 속도는 상대적이다. 따라서 한 개에서의 모든 것은 하나이며 상대적이므로 이것은 요소 환원주의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카오스 이론에 나오는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사소한 오차가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며 그 결과는 매번 다르다. 이건 재현 가능성에 배치되는 거죠. 양자 이론에 나오는 상부성의 원리는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느냐에 따라서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는 것이지 입자이거나 파동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분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객관적 엄격성에 위배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 가정에 대한 한계 내지는 문제 때문에 새로운 사고 체계가 대두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스템 사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아닌 것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을 올바로 보려면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사고가 요구된다. 결국 있는 그대로의 사고, 즉 사실적 사고는 시스템 사고를 말하는 것이다. 시스템 사고 하면 시스템적 사고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스템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룰이나 규칙에 의한 체계적 사고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건 시스템 사고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겁니다. 결국에 시스템 사고는 세상을 시스템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시스템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져서 우리가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뭐죠?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사고라고 한다면 시스템의 정의를 보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존재, 목적, 구성요소, 상호작용으로부터 어떤 사고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목표지향적입니다. 목표 없는 시스템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현 시스템의 현 상태에서 목표에 이르는 데까지는 반드시 지연이 개입됩니다. 그 시간은 오늘의 시간과 내일의 시간이 같은 기간의 시간이라 해도 그 가치와 강도는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시간적 사고의 핵심이 되겠죠. 두 번째 키워드인 구성요소는 이거와 관계가 있어요. 시스템은 계층구조적이다. 시스템은 혼론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시스템은 그 자체가 전부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스템의 구성요소, 즉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시스템, 하위 시스템까지 아우러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통합적 사고라 합니다. 세 번째, 상호작용은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시스템 에너지, 즉 시너지와 엔트로피의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호작용은 결국에 단순히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는 단선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결과는 다시금 원인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런 피드백 사고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사고가 시스템 사고라고 한다면 그 사고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 사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적 사고, 통합적 사고, 피드백 사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통합적 사고, 피드백 사고, 시간적 사고가 아우러져서 시스템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시스템 사고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경구들이 있죠. 통합적 사고에서 한번 여러분들 쭉 보세요. 예컨대 미인들이 예쁜 부분만 모아 붙인다고 미인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요소 환원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또 송아지를 둘로 자른다고 송아지 두 마리가 되지는 않는다. 이 시스템 에너지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분할하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통합적으로 뭐라 하는 거죠. 하위 시스템과 상위 시스템을 아우러 보는 그러한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피드백 사고의 경우는 어떤 경구들이 있을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 인과응보 등등이 대표적인 거겠죠. 시간적 사고의 경우에는 소탐대실 또는 낙타에 흐르는 마지막 올려놓은 콩 하나에 부러진다. 콩짐을 쌓느라고 거기에만 매달리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낙타의 허리가 부러진다는 것이죠. 또 시간을 놓쳐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또 가래로 막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시간적 사고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적 사고로서의 시스템 사고는 단지 학교에서 과목으로 배우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는 과정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이 선택과 관련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지 꼭 공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통합적 사고인 경우 내가 내린 선택의 기준이 취업적이지는 않은지 또 내가 내린 선택으로 얻는 건 무엇이고 잃는 건 무엇일지 보통은 얻는 것만 염두에 두지 잃는 것은 간과하기가 쉽죠. 또 단기적인 이익에 현혹돼서 선택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합리적 사고, 분석적 사고와 비교를 하면서 시스템 사고가 무엇인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사고의 경우는 구성 요소와 개별 고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시스템 사고는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과 고리들이 연결된 사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보시죠. 기본 과정은 시스템은 정체적이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시스템은 동태적이다, 정태적이다, 동태적이다. 구성 요소를 초점을 둔다,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구성 요소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물론 전달하는 메시지는 전혀 다른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서는 산이 높으면 물이 깊고 물이 깊으면 산이 높다. 서로 연결지어 생각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부분으로 나눴다가 합치면 원상복구가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시스템 사고에서는 부분으로는 나눌 수가 없다. 부분으로 이미 쪼개게 되면 이미 다른 것이 된다는 거예요. 부분 최적화가 전체 최적화를 이룬다. 여기서는 부분 최적화는 전체 최적화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전체 최적화에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핵심 대상은 분석적 사고에서는 시스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맞춰져 있는 반면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의 성질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컨대 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가 분석적 사고의 핵심 퀘스천이라면 시스템 사고에서는 물맛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물을 분해하면 수소 두 분자, 산소 두 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놀라운 발견이긴 하지요. 그러나 그 상태로는 물맛은 알 수 없다. 물은 물일 때라야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접근 방식 한번 보죠. 하나를 정복한다. 여기서는 시스템은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각 시점에서의 정추정을 강조하는 반면에 시스템 사고에서는 예측 구간에서의 선추정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 분석적 사고에서는 상관관계의 통계적 신뢰도로 설명하는가 하면 현상을, 시스템 사고에서는 현상을 인과관계로 설명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 수렴 도구로 활용한다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은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성과의 원리에 관련된 피터 드러커가 제기한 의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 혹은 위기에 봉착하는 이유는 뭘까? 이 피터 드러커는 바로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제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답을 하게 되는데 근본 이유는 애초부터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로 What's more important than doing things right is doing right things.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국 성과는 올바른 선택이 좌우하는 것이며 선택은 저변의 가정 내지는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래픽으로 한번 살펴보죠. 정리 삼아 선택은 세계관 또는 가정, 가치 기준이라고 해도 좋아요. 새로운 현상에 대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 의한 선택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주는 세계관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심리적 작용이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4개로 정리해서 간략히 소개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까만색은 박쥐고 하얀색은 비둘기 내지는 천사입니다. 자, 박쥐가 먼저 보인 분들은 박쥐만 보세요. 비둘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탕이 흰색일 뿐. 반대로 비둘기가 먼저 인식된 분들은 비둘기만 뚫어지게 보세요. 박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검정색일 뿐. 마치 우리 연애할 때 이성에 대해서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콩깍지가 씌우면 모든 생각은 그로부터 출발해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내림 효과라고 합니다. 배블른 효과는 과시욕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유념해 주십시오. 내가 대학이나 나왔는데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지. 이게 배블린 효과거든요. 근데 훗날 돌이켜보면 그때 그 일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대학 나왔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정치에서 많이 쓰죠. 선거는 프레임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정신적 감옥에 쉽사리 사람들이 갇히는 현상입니다. 이 9개 점 수수께끼를 한번 보죠. 점 9개를 선 4개를 연속적으로 그어서 다 지나갈 수 있게 해보시오. 어떻게 해도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 와서 이렇게 내려가도 안 되고 이렇게 내려가도 사실은 9개를 다 지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올라갔다가 여기서 뚫고 나가는 거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다 꺼지죠. 이게 왜 창의성에서 많이 쓰이냐면 사람이 쉽사리 남이 만들어 놓은 박스 속에 갇혀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박스를 뚫고 나가야 된다. 기존 생각의 틀을 무너뜨려라를 강조할 때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리액턴스 효과라는 건 청개구리 효과 같은 거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사실적 사고로서의 시스템 사고가 이러한 심리적 왜곡 현상을 차단 내지는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하는 의미에서 시스템 사고는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시스템 사고는 창의적 사고 수단으로 상당히 유용하다. 그 이유를 살펴보죠. 피카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적인 생각이란 본질에 접근하려는 열정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스티브 잡스는 창조란 경험의 파편들을 조합 연결한 것이다. 그래서 뭔가 창의적인 성과를 낸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냐고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많은 경우 답변을 못한답니다. 왜? 자기는 그냥 창의적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들은 경험한 바를 서로 연결 지어보니까 그게 나왔다. 그런데 무엇 구체적으로 방법을 얘기하는 얘기냐 하는 식의 반응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보고 들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경험을 올바로 쌓으려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야 할 텐데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고 듣기는 하지만 들리지 않는다. 뭐 하면? 바로 마음이 없으면, 이 열정과 관계되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을 창의성에서는 이 열정, 본질에 접근하려는 이 열정,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강한 마음, 이것을 유별성이라고 합니다. 이 창의성에서 유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시스템 사고는 본질에 접근하여 이질적 파편들을 연결 조합하려는 능력 배양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해 볼까요? 이 시스템 사고가 필요한 이유 세 번째, 기계적 사고를 보완한다. 즉 분석적 사고를 보완한다는 건데 분석적 사고에서는 데이터를 중시하죠. 굉장히 중시합니다. 물론 시스템 사고에서도 데이터는 중요합니다만 이런 거죠. 분석적 사고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 행태를 살펴보면 그로부터 미래의 행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과거 행태가 미래의 행태를 낳는다. 이 저변의 사상은 그걸 행태주의라 부릅니다. 그런데 시스템 사고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과거의 행태는 그것을 유발하는 저변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진 않지만 통합적 사고를 통해서 물 수면 아래 감춰져 있는 이 구조를 이해를 하면 바로 이 구조의 특성에 따라서 미래의 행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굳이 데이터가 없어도 또는 데이터가 부족해도 시스템 구조의 특성을 알 수만 있다면 미래의 행태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해 보죠. 시스템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가시세계에 있는 것만이 시스템이 아니죠. 뭐 알다시피
이것이 행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 또는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행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행태 저변에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태는 지금 이 행태주의에서는 이제 요 세 개만을 설명하는 거죠. 일련의 사건들이 시간 위에서 모이게 되면 패턴, 어떤 양상을 형상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패턴을 이해하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건데, 한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관계적 특성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런 구조가 여기서 설명했듯이 구조를 알면 행태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사고가 행태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행태를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하고 저변의 구조들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조를 통해서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그래서 결국에 시스템 사고는 행태주의와 구조주의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사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스템 사고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그림은 아까 본 거죠. 두 가지씩만 추려봤습니다. 통합적 사고의 경우는 반드시 목표를 정의하고 수면 아래로 사고를 최대한 확장해 보라는 겁니다. 또 피드백 사고의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두를 상정하고 각 경우에 대해서 사고를 환류하라. 시간적 사고의 경우는 시간 지연에 주목하고 시간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라. 시간의 비등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통합적 사고의 경우입니다. 목표를 정의하라는 건 굳이 시스템 사고뿐만은 아니죠. 모든 모델링,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스템은 제1차적 특성이 목표 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를 또는 시스템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성격을 달리할 수 있는 상보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뿐만 아니라 목표가 모호하면 시스템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없고, 시스템 범주가 명확치 않으면 나머지 조건에 아무리 충실해도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수면 아래를 보라는 건 통합적 사고의 핵심인데요. 눈에 보이는 인식의 세계 것만 집착하지 말고 그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구조들을 읽고 변수들을 찾아서 사고를 확장해 내려가 보라는 뜻입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말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걸 한리 법칙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을 만큼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29번의 니어미스, 유사한 경미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 그리고 그러한 행태들 이면에는 잠재 원인적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논의했던 성과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통합적 사고의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보죠. 성과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이미 알고 있죠? 선택이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과 관리, 성과를 내보자 하는 게 목표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성과는 인식의 세계, 수면에 나타나는 것만이 성과가 아니고 실제의 성과를 결정짓는 그 전체는, 몸통은 수면 아래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아래를 살펴보면, 자, 성과는 선택이 결정하죠. 또 선택은 가정, 세계관 또는 가치 기준이 결정한다 그랬어요. 가정과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새롭게 대두되는 어떤 현상, 대상에 대한 것이죠. 자, 이렇게 최대한 밑으로 내려가서 요것만,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 통합적 사고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피드백 사고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상정하라.
또는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생각해 보라 하는 건데요. 경우의 수를 많이 도출해내면 될수록 그 사람은 유창성이 높다 합니다. 아까 유별성 얘기했죠. 심적 작용, 열정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두 번째로 유별성에 의해서 창의성의 기본적 요소인 유창성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은 예컨대 이런 거죠. 자, 여기서 A가 의도 결과지만 그렇지 않은 예상외의 결과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사고를 분개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유창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사고를 환류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한번 보시죠. 와이콜 fx라고 하는 함수식이 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죠? 이게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로 합니다. 결국에는 x에 의해서 y 값이 좌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에 의해서 y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단방향이죠. 실제로 현실 세계에는 이 y는 다시금 x에 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바로 사고, 피드백 사고의 핵심입니다. 플러스 곡선적 사고를 하라는 거죠.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이르는 직선거리는 하나지만 곡선거리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곡선적 사고이며 피드백 사고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걸 창의성에서는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창의성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유별성, 유창성, 그리고 유연성입니다. 자, 피드백 사고 예를 또 계속 성과와 관련해서 들어봅시다. 한 번 이룬 성과는 왜 지속되지 않을까? 자, 이것은 통합적 사고의 기본 모형이었죠?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적 사고를 상징하기 위해서 일부러 둥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죠? 이거나 같은 내용입니다. 자, 선택은 성과로 이어지지만 또 다른 사고를 분개해보면 선택은 뭐 새로운 변화를 유발하게 되죠. 시간 위에서 새로운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일까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력하면 성과가 일정 부분 오르게 돼 있죠. 그러면 사람에게는 어떤 노력을 할 때는 반드시 목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표 대비 성과의 차이가 간극인데 이 간극이 크면 통상적으로는 노력을 더 강화하게 되죠. 이게 맞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죠. 또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표현 안 했습니다만 간극이 근데 워낙 크면 좌절 포기해서 노력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시스템 사고는 그리고 시스템 사고를 표현하는 이 도구인 인과지도는 이런 걸 인과지도라고 그러거든요. 인과지도는 바로 우리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창의성에서 굉장히 중요되는 게 뭐죠? 발산적 사고 아니겠습니까? 바로 계속 사고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보시면 복잡해 보이는 얘기들을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게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시스템 사고는 창의성의 네 번째 조건, 유통성, 즉 소통 능력, 표현 능력을 말하는데 이것을 기르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적 사고입니다. 시간 지연에 주목하라. 모든 것에는 지연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노력과 결과, 자재 투입과 생산량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중간에 시간 지연이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연은 동일한 단위 시간에서도 영향력은 다 다르다. 이것을 시간의 비등가성이라고 그러는데 우회 축적의 힘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예시를 보여줬어요. 직선과
사이클로드 곡선이 있다 합시다. 그리고 공을 굴린다 할 때 짧은 거리인 직선이 더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바로 우회하면서 힘을 축적해서 더 가속이 붙어 이 사이클로드 곡선을 타는 것이 훨씬 더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시간은 같은 시간이라 해도 그 가치와 또 영향력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성과에 관련돼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시다. 변화에 둔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변화에 둔감해서 위기에 몰리는 경우가 많죠. 자, 아까 그림을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까지는 이미 기본 모델이죠. 성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 모델이 되겠어요. 선택은 성과를 결정하지만 이 선택이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다만 이 변화를 쉽게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 위에서 미세한 변화들이 축적돼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사진과 내일의 사진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1년 전 사진, 오늘의 사진과 1년 전 사진, 5년 전 사진, 10년 전 사진을 보면 상당히 많이 변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거와 유사한 이유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변화를 유념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그죠? 유명한 거죠. 삶은 개구리 우화입니다. 불을 서서히 달고 오르면 미세한 차이로 변화가 점증되지요. 그러면 이 개구리는 그 변화하는 줄 모르고 결국에는 삶아 죽게 된다는 거죠. 이걸 boiled frog 신드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꼭지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15주차죠? 15주차. 8주차와 15주차엔 중간고사가 있고, 이 중간고사는 온라인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교실에서 치르게 됩니다. 중간고사 이전까지 1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오늘 개괄적으로 얘기한 시스템 사고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스템 사고의 중요성, 또 시스템 사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주제별로 이렇게 제시해 봤습니다. 사실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범주만으로도 교양 과목으로는 충분한 범주가 되겠습니다만 뒤에 중간고사 이후에 지금 6개의 시스템 원형을 지금 정리해서 제시해 놨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인과지도라는 것이 시스템 사고를 외부로 표출하는, 즉 표현하는 도구인데, 마치 장기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장기를 잘 두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인과지도 그리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몇 가지 룰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어떤 대상을 놓고 우리가 통합적 사고, 시스템 사고, 피드백 사고를 하면서 그 시스템 사고를 인과지도로 표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참조 시스템 원형이라는 것이 참조 모형인데, 이런 참조 모형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인과지도를 그려내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까지는 이렇게 6가지의 시스템 원형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차 학습하는 과정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주차별로 퀴즈와 한 개씩 토론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혹시 의문이 있거나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땐 하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강의 소개 자료 앞에 맨 겉장에 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어서 K무크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대학원 조교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충실하게 질문에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를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이 과목의 명칭과 똑같죠? 책 제목이. 이게 2018년도에 충북대학교 출판부를 통해서 제가
펴낸 책입니다. 가능하면 도서관에서 혹은 서점을 둘러 구입 내지는 취득을 하셔서 진도에 맞춰 주제별로 탐독을 해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깨우치고 배우셔서 학업 성과는 물론 삶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